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연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자연산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양자 중첩 효과를 통해서 틀린 답을 제거하고, 다시 말하면 상세 간섭이죠. 그 다음에 옳은 답은 남긴다. 보강 간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양자학의 파동적인 성격을 잘 활용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양자연산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이 중첩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이러한 다중 슬릿 실험인데요. 이 왼쪽에서 접근하는 빛을 여러 개의 구멍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구멍을 통과하는 빛이 여기 화면에 상을 맺을 때는 서로 자기들끼리 간섭을 해서 중첩 효과를 통한 간섭 효과 때문에 어디는 상이 크게 명확하게 맺히고 어디는 상이 거의 전혀 안 맺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광학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현상이었죠. 자,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아주 크게 나오는 요 봉우리가 바로 답. 아, 그리고 여기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은 오답.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다라는 겁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게 있는데 레이더는 여기 이런 소자 하나가 어떤 전자기파, 라디오파를 발생해서 그것이 어떤 금속 물체에 반사해서 되돌아오면은 그 되돌아온 파동을 분석해서 반사한 물체 위치를 알아내는 그런 기계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안테나가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가 하나로 모여 있으면은 여기 각각의 안테나로부터 나오는 파들끼리 서로 간섭을 해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굉장히 강한 이 전파가 발사가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정밀하게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간섭 효과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원리를 실제로 구현하는 하나의 기계라고 할 수가 있고,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아주 유명한 양자 알고리즘 중에 그로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든 그로버라는 사람이 이 위상 배열 레이더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기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준익이라는 게 있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상태가 가능한 양자계면은 모두 다 이준위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소자를 이용해서 이준위계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원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원자는 이렇게 원자핵, 제가 되게 못 그리긴 했습니다만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돌고 있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돌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원 모양으로 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게 서로 다른 에너지 상태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 그러면은 이 아래 궤도에 있는 경우를 전자가 0이라는 상태에 있다. 위에 궤도에 있는 경우를 전자가 1이라는 상태에 있다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요 두 상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큐빅 상태가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조작은 어떻게 해주느냐? 전에 그 라비 진동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전자기파를 쏴주면은 이것이 전이를 한다.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자, 이런 전자기파를 적당히 쏘아줌으로 해서 이 전자가 구현하는 큐빅 상태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걸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시도가 실패가 바탕이 돼서 드디어 요즘은 뭐 원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많이 구현됐고 또 많이 안정화되고 또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이준익에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자 혹은 핵도 스핀을 갖고 있는데 전자 혹은 핵의 스핀입니다. 스핀이 이쪽을 향하면은 0, 반대를 향하면 1 이렇게 이 큐빗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최초의 양자 컴퓨터라고 부를 만한 것은 이런 식으로 그 이 액체 속의 분자 속에 있는 원자 핵, 그 원자 핵들이 갖고 있는 요 두 가지 상태를 큐빗으로 이용해서 만든 그런 기계였다고 하죠. 요즘은 별로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별로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은 가장 최초로 양자 컴퓨터 비슷한 걸 만든 사례는 바로 이런 핵의 스핀을 이용한 기계였습니다. 그 다음엔 광자 빛이죠.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빛. 아,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빛에는 편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광이라는 게 이렇게 수직 방향 편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로 방향 편광이 될 수도 있는데 수직 방향 편광을 0, 가로 방향 편광을 1 이렇게 해서 또 광자 자체가 큐빅처럼 거동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레이저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이걸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회사도 캐나다의 자나두라든지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이퀀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은 투자를 받아서 지금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셉슨 소자가 있겠죠. 조셉슨 소자는 뭐 구글이나 IBM에서 뭔가 새로운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적어도 용어는 친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셉슨 소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렇게 고리 형태로 이, 이 소자를 만들면은 거기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금속 고리라면은 요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만 구현이 될 텐데 이것이 양자역학적으로 거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두 전류 회전 방향이 중첩된 상태로도 이 소자가 존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셉슨 소자가 하나의 큐비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든 것이 바로 구글 또는 IBM의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럼 양자연산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 큐빗이라는 것은 0이라는 상태와 1이라는 상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0이라는 상태는 이렇게 구에서 북극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이라는 상태는 남극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0과 1이 중첩된 상태는 뭐냐? 이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양자연산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구를 힐버트 공간이라고도 부르는데 힐버트 공간에서 이 화살표를 우리가 원하는 답 벡터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향하게끔 회전시키는 연산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큐빗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큐빗이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아, 자, n 개의 큐빗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큐빗도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두 번째 큐빗도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각각의 큐빗을 회전한 결과물의 총합이 바로 양자 컴퓨터가 구현한 상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이 힐버트 공간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에서의 회전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큐빗이 하나가 아니라 n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n승 차원의 구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큐빗이 4개가 있다 그러면 4차원 구, 큐빗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2의 10승 1024차원 구, 이런 거를 상상을 적어도 수학적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구에서 처음에는 그 거대한 구의 북극 방향을 가리키던 벡터가 우리가 원하는 답 방향으로 회전하게끔 어떤 적당한 회전 연산을 해주고, 그 회전 연산은 여기서 U라고 적힌 그러한 유니터리 연산, 존 도이치가 상상했던 바로 그 가역 연산이죠. 그 유니터리 연산을 해줌으로 해서 원래는 초기화됐던 방향을 가리키던 이 벡터가 우리가 원하는 답에 해당하는 방향을 가리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양자 연산이다. 그런데 이런 회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2차원 구에서 벌어지는 회전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복잡한 차원의 구에서 벌어지는 회전이다. 자, 이렇게 양자 연산을 직관적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전을 한꺼번에 이 답벡터 방향으로 순식간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 단계로 쪼개서 하자는 게 이 양자 연산의 기본적인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초기화된 파란색 벡터 방향을 가리키고 파란색 방향을 가리키던 벡터를 갖다가 살짝 돌려서 U1이라는 회전 연산을 통해서 살짝 돌리고, 그 다음에 그걸 U2라는 연산을 통해서 조금 더 살짝 돌리고, 이렇게 계속 살짝 살짝 돌려가면서 궁극적으로 답 벡터 방향을 향하게끔 하자 하는 게 기본적인 양자 연산의 이 작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유니터리 연산을 U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 개의 유니터리 연산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에 해당하는 U를 잘 찾아내는 게 양자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의 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양자 연산이 왜 어렵냐? 현실에서는 요 회전 한번 할 때마다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류가 계속 축적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원하는 답에 전혀 근접해 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한번 회전할 때마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정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류 정정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이 양자 상태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측정을 하면은 양자 상태가 또 붕괴해 버립니다. 자, 붕괴하면은 양자 연산이 다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은 측정을 하되 측정을 해서 오류를 발견하되 양자 상태를 붕괴하지 않는 방식의 측정만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러한 측정을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고, 발견된 오류는 정정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의 회전으로 넘어가고 하는 게 전반적인 양자 연산의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몇 종류의 양자 연산, 이 회전 연산이 필요하냐?
다행히도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증명한 게 뭐냐면은 요 각각의 이 U라는 연산은 큐빗 하나를 회전시키는 연산이든지 아니면은 큐빗 두 개를 붙잡고 회전시키는 연산이든지 이게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큐빗 세 개를 뭐 동시에 회전시키는 그런 연산까지는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큐빗 세 개를 회전시키는 연산은 큐빗 하나를 회전시키는 연산과 큐빗 두 개를 회전시키는 연산의 적절한 조합으로 다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증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거대한 차원의 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회전 연산이 있다면은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거대한 구에서 하는 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작은 차원의 구에서 하는 그 회전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는 자잘한 조각으로 나눠서 하는 그러한 연산만 제대로 하면은 충분하다 하는 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요리를 만들 때 대단히 정교해 보이는 요리를 만들 때도 그 요리를 순식간에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재료를 다듬고 그다음에 삶고 뭐 그다음에 뭐 양념을 뿌리고 뭐 숙성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회전 연산을 훨씬 더 작은 단위의 연산으로 잘 쪼개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큐빗 하나에 대한 연산, 큐빗 두 개에 대한 연산만 제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만 잘 잡아주면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연산을 다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다. 아, 자, 그래서 양자 연산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다. 희망이 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양자 얽힘에 대한 그 강의 영상은 이미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자, 얽힘을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 일반 회로에서는 하나의 비트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죠. 다른 비트의 작동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큐빗이 서로 얽혀 있는 상태가 되면은 만약에 하나의 비트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것과 얽혀 있는 다른 큐빗도 작동을 안 하고 같이 고장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얽힘이 있는 회로에서 고장이 나면은 그걸 고치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둘 만한 사항은 뭐냐? 양자 연산은 비양자 연산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오래전에 파이만이 이미 간파했듯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거는 고정 컴퓨터로도 풀려면 풀 수는 있어요. 다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정보량을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비현실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란 걸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그러면은 비양자 연산은 다시 말하면 고정 컴퓨터에서 하는 연산은 모두 다 양자 컴퓨터로 가능하냐? 아,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큐빗은 비트처럼 행동하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계산 방법이 되겠죠. 왜냐면은 비트로 할 수 있는 연산은 큐빗보다 비트가 훨씬 더 작동하는 속도도 빠르고 집적화도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양자 컴퓨터의 큐빗을 이용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비양자 연산이 고전적으로 가능한 연산이 다 양자 컴퓨터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사람은 양자 컴퓨터로 2 더하기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묻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일반 컴퓨터에서 2 더하기 2 계산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양자 컴퓨터를 프로그램 시키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직 양자 컴퓨터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계산만 양자 컴퓨터에서 돌리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또한 양자 연산의 독특한 점은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정교한 유니터리 회전을 통해서 답 벡터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계산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출력하는 과정은 일반 컴퓨터에서는 그냥 계산 끝나면 저절로 답이 이 파일에 저장이 되든지 아니면 화면에 답값이 출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굳이 안 해도 되죠. 자,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게 계산이 끝났다 그래서 계산 결과 자체를 동시에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비유를 하자면은 양자연산 자체는 저승에서 양자 중첩이 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저승 세계에서 벌어진다고 하면은 측정은 양자 중첩이 없는 이승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그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 기계는 결코 중첩된 상태를 동시에 볼 수가 없고, 중첩됐다는 것은 어떻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느냐? 똑같은 양자 상태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양자 상태가 여러 가지 가능한 답의 중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첩된 상태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연산은 확률적 연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자, 이 결과에 해당하는 어떤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경우는 측정 결과가 0011 010, 측정 결과는 항상 비트의 조합으로 나옵니다. 절대로 큐빗 자체가 측정되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는 이렇게 0011 010이라는 상태가 관측이 되고, 또 측정을 해봤더니 0101 01이라는 상태가 관측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져서 각각의 측정 상태에 대한 빈도수를 쭉 모아보면은 이런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히스토그램 자체가 본래 이 답 벡터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 답 벡터가 무엇인지를 거꾸로 유추하고, 그 유추를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내는 겁니다. 일반 컴퓨터는 문제가 일단 컴퓨터 속에서 풀리기만 하면은 그 답을 읽어내는 과정은 자동적이지만은 양자 컴퓨터에서는 설령 계산이 완벽하게 모든 오류를 다 제거하고 계산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해도 그 계산 답이 무엇인지 읽어내는 과정이 전혀 자명하지 않다라는 점을 잘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주 대표적인 양자 연산의 사례로 이 쇼의 알고리즘이란 것이 있죠. 자, 쇼의 알고리즘이 뭐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그 핵심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주기적인 함수라는 것만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 p 값이 과연 뭐 3인지 5인지 혹은 576만 7248인지는 직접 이 함수 값을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주기가 엄청 큰 경우는 이 함수의 주기를 찾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주기를 찾는 일에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적인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기계고, 양자역학적인 상태는 파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은 중첩 효과를 준다라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여러 가지 그 요소를 조합하면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기 fx라는 주기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주기가 많이 다르죠. 두 함수를 겹쳐보면은 이렇게 어디서는 같은 곳에서 최대값을 찍고 하지만은 이게 이 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최대값의 이 위치가 어긋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주기적인 함수를 중첩을 시키면은 이 상세 간섭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주기가 서로 안 맞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래 이 fx라는 함수와 비슷한 주기의 함수를 우리가 도입을 했다 그러면은 두 함수를 중첩시켰을 때 대개 같은 곳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상세 간섭 효과가 일어나고 양자 컴퓨터에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어떤 적당한 함수를 이용해서 그 우리가 주기를 찾고자 하는 함수의 그 주기를 이런 간섭 효과를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을 이용하면은 그 일반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기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해당 함수의 주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쇼의 알고리즘에 등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자, 이거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에서 사용하는 암호 체계가 RSA라는 그 암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P와 Q라는 엄청나게 큰 두 개의 소수, 2의 천승보다 더 큰 그러한 두 개의 소수를 곱한 어떤 숫자, P 곱하기 Q라는 숫자를 보냅니다. 자, 그럼 이 두 소수의 곱을 본래 소수 두 개로 나눠라라는 이 수학 문제를 풀면은 암호를 푸는 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 워낙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결국은 못 푸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따라서 암호는 깨지지 않는다. 그것이 RSA 암호의 기본적인 철학인데 만약에 쇼가 제안한 대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만 하면은 이런 이 소인수분해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 온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 체계가 위협을 받는다. 자,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 거죠. 그래서 쇼의 알고리즘이 1994년에 나왔을 때 이 뭐 일단 정부부터 이 보안 관계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암호 체계가 꺼지면은 깨지면은 순식간에 이 세상이 마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중요성을 물리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쇼의 이 연산이 실제로 구동이 되려면은 이 P라는 숫자, Q라는 숫자 자체를 그냥 양자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만 해도 이 1024개의 큐빗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도 있어야 될 거고 등등 하다 보면은 이게 몇만 개 혹은 몇십만 개의 큐빗이 모여서 제대로 양자 얽힘, 양자 뭐 중첩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떠냐? 기껏해야 100개의 큐빗 정도가 얽힘과 중첩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쇼의 알고리즘이 작동하기에는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수준이 너무나 미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쇼의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터로 구현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21을 3 곱하기 7로 인수분해하는 수준에 아직 딱 멈춰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잘해본다고 해봐야 뭐 그 다음 큰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쇼 알고리즘을 굳이 양자 컴퓨터에 구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더 좋은 양자 컴퓨터 일단 만들어 보자 라는 데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신에 사용된 암호 체계를 이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설령 만들어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암호 체계로 바꾸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양자 연산의 사례로서 그로버 연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로버 연산은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개의 카드가 뒤집어져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카드에만 빨간 점이 찍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 어떤 카드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느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뒤집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100개의 카드가 있다. 그러면은 운 나쁘면은 이 뒤집기를 100번을 해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로버가 제안한 방식에 따르면은 자, 아까 그 거대한 이의 n승 차원의 거대한 구에서 어떤 상태를 회전시키는 것이 양자 연산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회전 관점에서 이 그로버의 연산을 설명하자면은 이 답 벡터에 해당하는 이 화살표 방향은 딱 하나 지정돼 있죠. 근데 출발점은 답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로버 연산해 주는 건 뭐냐? 이 답이 아닌 방향을 가리키고 있던 벡터를 답에 해당하는 벡터 방향으로 서서히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어떻게 회전시켜 주면 되느냐? 그 회전하는 방법을 정확히 찾아낸 게 바로 그로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회전 과정을 잘만 하면은 그냥 컴퓨터로 답을 찾는 것보다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증명을 한 것이죠. 자, 그로버 연산은 실제 실험에서는 한 10큐빗 정도까지 지금 그냥 현실화가 됐다고 하죠. 자, 10큐빗은 그다지 강력한 연산이라고 하기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양자 연산의 사례로 그 Variational Quantum Eigensolver라는 복잡한 이름의 그런 연산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야말로 원래 파인만이 주장했던 양자역학 문제는 양자 컴퓨터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철학에 잘 들어맞는 이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역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 분자, 가령 뭐 H2 분자라든지 뭐 이 화학자들이 들여다보는 분자에는 종류가 엄청 많죠. 자, 이런 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은 그 분자에 해당하는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이거를 그냥 일반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어왔었어요.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고정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합친 이 하이브리드 컴퓨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거를 구체화한 게 바로 이 VQE 연산입니다. 자, VQE 연산에서는 한쪽에는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 큐빗들이 쭉 있고 큐빗들에 대해서 유니터리 연산을 쭉 가하면은 어떤 답 벡터에 해당하는 상태로의 회전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 답 벡터는 정확히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주는 그런 답 벡터가 아닙니다. 대충 답과 근접할 거라고 믿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답 벡터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 측정 결과를 일반 컴퓨터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 컴퓨터는 그 답을 잘 분석을 해서 그러면은 이런 벡터 만들지 말고
새로운 벡터를 한번 내가 제시해 줄 테니까 요거 psi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벡터를 갖고 다시 한번 계산을 돌려봐 라고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psi 프라임이라는 상태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 이 유니터리 회전 연산을 또 한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닷 벡터를 측정을 해서 또 그 결과를 일반 컴퓨터에 보내면은 컴퓨터가 아니 그거 말고 저기 또 다른 상태 내가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걸 갖고 한번 계산해봐. 자, 이렇게 이 고정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연산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슈레딩거 방정식의 정확한 해에 해당하는 닷 벡터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게 이 VQE 연산의 철학이고, 실제로 이 연산을 이용해서 이 양자 화학, 심지어 양자 의학의 계산을 하겠다 또는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그 보고들이 차츰차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QE 연산 방법은 어쩌면은 그 몇 년 안에 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혹은 양자 화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전혀 양자학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금융 문제에서 금융 쪽에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는 최적화 문제인데, 최적화 문제를 잘 다듬으면은 이 양자 연산의 문제로 또 환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그 전에 그 뭐죠? 웹환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30개의 도시를 동시에 30개의 도시를 다 방문해야 되는 웹환원한테 최적화된 경로를 한번 설계해 보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 모든 가능한 경로를 다 가정해서 각각의 경로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결과값을 비교해서 이것이 최적화된 경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 계산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데이비드 도이치가 처음 구성했던 것처럼 이 양자 동시성을 구현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한 경로에 대한 계산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철학에 따라서 잘 이 연산 방식을 짜면은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재밌게도 이 양자 컴퓨터에 가장 관심을 갖는 이 비과학자 부류가 누구냐? 일단은 뭐 정부죠. 정부는 항상 이 국방, 보안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재밌게도 이 월가에 있는 이 금융업계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더 효과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양자 알고리즘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모아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은 여기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흥미있는 사실은 뭐냐? 댄 브라운이라는 그 천사와 악마 이런 책 써서 유명한 작가가 2018년 무렵에 쓴 이 오리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양자 컴퓨터와 이 고전 슈퍼컴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 어떤 천재 공학자 겸 사업가가 그런 컴퓨터를 비밀리에 만들어 놓고 그걸로 무슨 문제를 풀었느냐? 이 슈레딩거 방정식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작은 분자가 모여서
유기체가 되고 그것이 또 모여서 인간이 된다라는 거를 어떤 가정도 없이 뭐 순수한 컴퓨터 계산으로 풀어내서 인간의 오리진이 결국은 이 작은 분자다. 어, 그래서 진화론이 맞고 뭐 저기 창조론은 틀렸다를 증명하는 바람에 당연히 교황청에서 뭐 파견한 암살자에 쫓기는 신세가 되겠죠. 뭐 그런 흥미진진한 얘기였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 양자와 고전 컴퓨터를 결합한 컴퓨터에 대한 구상이 있었고 거기서는 그 컴퓨터를 E-웨이브라고 불렀는데 재밌게도 실제로 D-웨이브라는 이 양자 컴퓨터 회사가 현재 가동 중이고 이 양자 회사 중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양자 기계학습이라는 이 기계학습과 양자 연산을 결합한 그런 시도도 현재 진행 중이고 요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하자면은 아주 초창기에는 양자역학적인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이는데 치중한 아주 현실적인 쓸모는 별로 없지만 원리적으로는 중요한 그러한 양자 연산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 조사 연산, 사이먼 연산, 그리고 피터 쇼가 만든 쇼 연산, 그로브 연산 그런 것들이고 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순수하고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한 양자 연산이라고 하면은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그 VQ이라든지 뭐 또 QAOA라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응용성을 강조한 당장의 어떤 현장에 투입해서 쓸모 있는 결과를 얻어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양자 연산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의 특징은 양자 컴퓨터 단독으로 어떤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를 병합해서 좀 더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겠다라는 취지가 바탕에 강력하게 깔려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 담당 부사장이 하는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목표도 자체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고전 컴퓨터 계산 능력을 결합시켜서 뭐 신물질 탐색 등의 이, 이 새로운 분야를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하겠다라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먼 미래, 한 100년 뒤의 미래에는 뭐 그야말로 단독으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가 일반화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의 목표는 이 고전과 양자를 병합한 그러한 이 혼종 컴퓨터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라는 점을 또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대부분은 일반 고전 컴퓨터로 계산하고 그 일반 컴퓨터에서 대단히 시간이 걸린다라고 믿는 그 대목만 양자 컴퓨터에 떼어서 발주를 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고전 컴퓨터가 계산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나가자 하는 게 현재 일반적인 그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거 다 좋은데 일단 이런 게 현실이 되려면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 양자 컴퓨터 성능 개선하는데 좀 치중을 하자 라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